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배제하면서 안도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안도감이 하루 만에 불안감으로 뒤바뀌면서 간밤 미국 증시가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는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5% 가까이 급락했었죠. 오늘 국내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앞으로 저희와 또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조언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미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인상했죠. 0.5%포인트 시장이 예견했던 결과였는데요. 이게 국내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각 4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회의 결과가 대체로 시장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원 부총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6월 7월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이 검토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0.75%포인트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다소 비둘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재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연준의 연속적 0.50%포인트 인상 전망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이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까지 올린 거잖아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미 연준이 올해 0.50%포인트 추가 인상을 몇 차례 이어가면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데요. 당장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수개월 내에 추가 빅스텝에 연이어 나설 경우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승원 부총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대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미 연준 의장의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미국 현지 시간 5일 하루 만에 36,000달러 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2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5.97% 급락한 약 36,78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 이후 금융시장 전반에 나타났던 낙관론이 사라지면서 비트코인이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6%나 급락을 한 건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FOMC 회의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6% 가까이 오르며 한때 4만 달러까지 돌파했었는데요. 네. 연준은 FOMC 회의 이후 금리를 0.50%포인트 올렸으나 시장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파월 의장은 향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빅스텝을 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해 준 셈인데요. 하지만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강해진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급등 등으로 장중 하락하자 비트코인은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마감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오른 걸까요? 네, 지난주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소폭 회복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1.1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재건축, 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7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주 하락 전환되며 회복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주 만에 다시 상승한 건데요. 다만 매매 수급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보다는 낮아 시장에 여전히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서울 내에서도 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었는데요. 권역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권역별로 보면 강남구 4구가 있는 동남권이 97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재료가 있는 용산, 종로구 등 도심권이 9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목동, 여의도 등지가 포함된 서남권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지난주 91.5에서 금주 91.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은 지난주보다 지수가 상승했으나 아직 90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경기도 역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91.0에서 조금 올랐는데요. 92.4를 기록해서 인천도 지난주 94.0에서 이번 주 95.0으로 매수세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미국 FOMC 결과 이후 한국은행의 행보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시 5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1% 이상 크게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 연준이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차단을 했지만 0.5%씩 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게 되면서 전일 국채 금리가 장중에 3%를 돌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전일 미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 경기도나 신호도 현재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64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25%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264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게임주, 2차 전지 관련주,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약하다 보니까 낙폭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1.8% 내린 88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3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폭 그래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689억 원, 기관은 1,480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선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또 차세대 원전 개발에 5년간 5,832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한전선을 필두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지난 25일부터 28일 동안 열렸던 전력사업 전시회에서
500kV 전력망을 포함해서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들을 소개했는데요. 정부가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전선 현재 13%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일진전기도 2.36%, 대원전선은 현재 5%가 넘는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짙게 나타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게 또 게임주다 보니까 연초부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죠. 거기에 실적도 현재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중국 게임 판호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게임의 생방송까지 전면 금지에 나서고 있어서 게임주들의 모멘텀 공백이 한동안 더욱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펄어비스는 4.73%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10% 가까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손오공도 현재 6.04%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개파락 출발했죠. 현재도 2% 가까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영향받으면서 또 동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장중에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투명 LED 필름의 국내 시장 공략에 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두산퓨얼셀은 국회 수소경제 육성 관련 법률이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죠. 역시나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펄프 원료값 폭등과 또 미국에서의 종이 수급난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무림페이퍼가 소폭의 상승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조선해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들어 국내 조선사들이 1분기 모두 영업이익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후판 가격 인상도 확정이 되면서 2분기 실적도 다소 아쉽게 전망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장중에 또 상승 전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발주량은 줄었지만 LNG선 수주가 늘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전년 대비해서 11%가량 상승했다라고 하죠. 현재 1.02% 오른 89,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안랩이 있습니다. 네, 안랩 오전장에 1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면서 현재 5.92%, 6%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SK스퀘어가 있습니다. 네, 자회사인 보안업체 SK쉴더스가 기관 수요 예측에서 성적 부진의 이유로 상장을 철회하게 되자 오늘 SK스퀘어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4.65% 내린 48,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피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페노션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 지금 BDI 지수 최근에 반등과 함께 또 하반기부터 이제 벌크선 시황 구조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향후 이제 시황 개선과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오늘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실적주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또 SOE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인플레이션 방어주로서의 투자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이 6주 연속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유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수급 또한 타이트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제 마진의 강세와 함께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2분기에도 계속해서 국제유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또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이제 완성차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기아차는 기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현대차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쪽으로 꾸준하게 이러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분기 호실적과 함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마켓 시어가 확대가 되면서 주가 멀티플 상향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최근에 꾸준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장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해도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페노션, S-오일, 현대, 기아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기아를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나 완성차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아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우호적인 이런 원달러 효과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ASP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품 믹스, 즉 최근에 이제 SUV 차량의 판매가 좀 높아지면서 이런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계속해서 ASP 증가가 호실적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2분기에는 인도 공장 증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가 수준도 PER 한 5배에서 한 6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이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가격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오늘 수급 포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또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국회 수소법 개정안 의결이 임박하면서 관련주들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수소 경제 육성 또 안전 관리에 주요 골자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세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4일이었죠. 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름 상당히 긴데 여기에서 수소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이 사실은 좀 지연이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 수소도 청정 에너지가 맞는데 이거에 관련된 규정이 바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걸로 인해서 좀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정안이 처리가 됐고 이제 법제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이 본회의 의결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내용,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보자면 청정 수소를 기반으로 수소 발전을 늘리자는 게 이 골자이고요. 이 수소가 청정 에너지죠. 수소는 다른 이 화석 에너지와는 다르게 이 물에서 분해해서 사실은 수소를 나올 수가 있고요. 수소가 물에
일부 분자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제외하고요.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탄소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 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매연이라든지 공기를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발전은 굉장히 꿈의 발전이지만 이 수소는 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발력이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지목이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보다도 수소가 발전 속도가 좀 더 느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수소 자동차가 나올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원자력을 발전해서 나오는 자동차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발전, 수소에 관련된 기술 많이 늘었고 이에 대한 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많았었고 관련 기술을 가진 그런 상장사들도 꽤 있었는데 이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오늘 같은 경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정책 기대감이 큰 섹터들이 순환매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돋보이는데요.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가장 크게는 두산 퓨얼셀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약하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인 상승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13% 이상 상승하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5% 정도 두산 퓨얼셀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효성 첨단 소재 원래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모두 시가총액 2조 원 넘는 굉장히 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관련주들이 수소법 지연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 특히 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좋은 뉴스가 나서 수소법에 대한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 법제사위원회 거치고 본회의 의결까지 잘 통과를 했을 때에는 올해부터는 수소 관련된 순조로운 수주가 수주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셔도 될 만큼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라면은 주가의 흐름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 이 수소법이 통과가 됐을 때 수주도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긍정적인 흐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이나 이 효성 첨단 소재 시총이 2조 원이 넘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시장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이 두산그룹이 많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전망이 또 되더라고요. 두산그룹에 주목할 만한 사업 또 두산 퓨어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두산그룹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핵심 사업들 상당히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 거의 이 부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론 사실 부도 안 가죠. 두산그룹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그룹에 대한 이 위기의 시작은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지금 이름 바뀌었죠.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비중 상당히 좀 높았는데요. 하지만 원전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됐었고요. 원자력 발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해외로 기술 수출이라든지 국내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이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좀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그룹사의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매각을 하면서 뭐 계열사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원자력 관련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뿐만이 아니라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원자력은 발전할 때 사실 매연이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발전소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방사능 누출이란 그런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이 청정 에너지로 아예 인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축소시키기는 힘들다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원자력 발전한 이 활성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작년 5월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월 달에 10,000원 정도 있던 주가가 30,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 지금은 20,000원 정도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한번 모멘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원전 관련해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요. 좀 더 구체화된 정책들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소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원전인데 이 원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모멘텀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두산그룹 중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두산 퓨얼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만 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어느새 3만 원대 초반까지 이 연초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다가 최근엔 다시 조금 올라가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5천 원 이상 올라가면서 4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관련한 발전, 원전과 수소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부분은 많지가 않지만 원전이 잘 내야 수소도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위험이 있는 발전이지만 청정 발전이기 때문에 이쪽을 풀어주게 되면 둘 중에 한쪽을 풀어주게 되면 나머지 한쪽도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업 관련된, 원전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수소경제 관련된 두산 퓨얼셀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 이 2022년도에는 상당히 주목을 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기 정부는 이 수소 산업을 국제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세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수소 산업 섹터 중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쪽일까요?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 퓨얼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산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전도 그렇고요, 수소도 그렇고 가장 크게는 이 대장주, 가장 시총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소가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본다라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도 올랐지만 천연가스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를 대체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게 수소 에너지였거든요. 천연가스를 대체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수소 산업은 향후에도 주목을 받은, 당연히 수소에 대한 산업은 이런 발전이라든지 이런 산업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발전에 대한 이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원전이 주목받으면 수소가 주목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소가 주목을 받으면 이제는 재생에너지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봤을 때는 두산 퓨얼셀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법이 언제 통과될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매물대가 한 5만 원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4만 원 초반선이거든요.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1차적으로 오면 좀 전에 매물대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 주셨던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좋죠. 이렇게 올라갈 때 체크해봐야 될 게 이평선하고 매물대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평선 우선은 61선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121선이 42,5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면 5만 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저항대가 42,500원 정도, 2차적인 저항대 5만 원 정도이고요. 목표가는 사실 42,500원은 어느 정도 돌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이 상당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원전이 잘 돼야 수소도 잘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수소, 원전 등의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요, 저렴한 원전을 활용해서 수소 산업에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수소와 원전 산업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련 기업들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원전과 수소의 공통점이 친환경이라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성이 좀 위험이 있고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폭발성, 방사능 누출이라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매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묶여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발전을 독려하겠다. 좀 더 산업을 확장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원전과 수소의 동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별로 좀 본다라면 원전에 있어서는 가장 대장주가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두산 퓨얼셀이 상당히, 그리고 효성 첨단수대까지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와 원전이 직접적으로 수소 발전할 때 원전이 사용되고 원전할 때 수소가 사용되고 이런 발전은 없지만,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시너지보다는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 맞고요. 두 산업 모두.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추진하는 방향이, 두 산업이 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너지보다는 동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원전과 수소에 대한 동반 성장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까지 분명히 명쾌해졌기 때문에 이 두 산업 모두 향후 5년간은 상당히 지금 현 정부 속에서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로드맵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는 시간인데요.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FOMC 회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연준은 빅스텝 단행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 배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환호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또 오늘 미국장은 크게 빠졌고요. 이번 FOMC 회의 주요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FOMC 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이제 인상했다라는 거 많이 오늘 내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시장 예상치와 이제 거의 동일한 그런 이제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저께는 이제 환호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기존보다 0.5%포인트가 올라간 0.75에서 1.0%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아마 2000년 5월 이후에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됐습니다. 대신 이제 70년대 볼커식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안도감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6월 1일부터 연준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75억 달러를 1차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300억 달러는 일반 국채, 그다음에 175억 달러는 MBS를 이제
그 관련된 채권들을 매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3개월 이후에 일반 국채는 600억 달러, 그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은 350억 달러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뭐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 이제 늘리는 이제 600억 달러와 이제 350억 달러, 이게 950억 달러죠. 이건 과거에 그 2017년, 19년도에 자산 매입 그 축소할 때 규모인 500억 달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뭐 빠른,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내에서 좀 그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미쳤었던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뭐 연착륙이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은 뭐 그렇게 낮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그날은 호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FOMC 회의를 해석하는데도 좀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는 이제 뭐 많이 올랐다가 증시가 좀 안도의 랠리를 펼쳤다가 네네. 어제장은 급락세를 보이면서 네. 최악의 날을 맞았다라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전일자에 뭐 급락을 했죠. 어떻게 보면 예상된 수순 아니었나라는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그렇게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3% 넘게, 이게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인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3.4%,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5%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개의 그 가장 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노동 관련 지표가 좀 부정적인 게 이제 발표됐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 생산성이 전기 대비 7.5%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1947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75년 만에 최고의 하락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 상당 부분 높게 올랐습니다. 전분기 대비 11.6%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도 82년 3분기 이후에 4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구인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높은 임금 상승률은 다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좀 우려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걸 보고 이렇게 급락한 배경은 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요. 제롬 파월 미 의장의 발언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이제 FED가 그러니까 페드가 시장에 다시 메시지를 줄 거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처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 좀 과잉 반응을 했다라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이전에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내에서도 그 자이언트 스텝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월 의장이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는 낮다라는 대신 이제 여러 번의 그 빅스텝으로 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얘기를 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쪽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 종료 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코멘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분석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목했었던 것이 두어 번의 빅스텝 인상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의 빅스텝이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0.75%포인트를 올리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폭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그 빅스텝이 이제 두 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향후에 미국 경제가 아무리 연착륙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어저께 시장에 미쳐지면서 시장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뭐 상황은 아마 좀 더 아마 연준 내에서도 아마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연준에서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해도 뭐 기존 거와는 크게 다른 코멘트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FOMC 회의를 마치면서 이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거다. 미 연준 의장이 이렇게 선을 좀 그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연준 역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쳤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해봐도 좋을까요? 아직 그렇게 보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8.5% 상승을 하면서 40년 만에 이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컸었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이제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서방 측의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관련된 이제 원자재 수출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공급난이 가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주요 지역의 봉쇄 정책이 이제 계속 실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내에서도 공급이 상당하게 불안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겹쳐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난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공급난이 해소될 때까지는 높은 물가 수준은 여전히 유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품목이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분야는 뭐 전일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향후 뭐 오펙 플러스에서도 러시아의 그 지금 공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원유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의향은 없다라는 걸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케줄대로 43만 그 배럴 정도 더 증산하는 수준에 이제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원유 관련된 가격도 쉽게 하락을 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곡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파종이 상당 부분 이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이제 그 곡물 수출도 상당 부분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돼서도 일단 공급 문제가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기상 이변에 따른 가뭄이 지금 남미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뭐 전 세계적으로 곡물 수확량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곡물 가격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현재 물가 상승 수준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금 상승이 아마 물가 상승률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1분기에 그 임금 상승률이 11.2%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그 상승률은 쉽게 뭐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구인난이 미국도 같은 경우에 구인난이 계속 좀 심각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구인난 속에서 임금을 좀 더 올려줘야만 이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 임금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가 되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이게 다시 물가를 자극할 것이고요. 또 물가가 자극이 되면 또 개인들의 또 이제 임금을 또 올려달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임금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 쪽에서 이제 노조가 설립이 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반기에 그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맞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아 통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던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는 아직 좀 이른 걸까요? 저희는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거의 대부분 모든 화폐에 대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화폐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원화 같은 경우 지금 1,260원대를 계속 오늘 같은 경우 7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약세라는 게 아마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이와 다 맞물려서 지금 위안화가 상당 부분 지금 약세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1달러당 위안 가격이 이제 6.65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시아권 그 화폐의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의 이 투자 자금을 일단 인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달에 이제 중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 520억 위안 정도 이제 순 유출을 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출 금액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2월 달에 350억 위안에 비해서 뭐 또 한 200억 위안 정도 더 증가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안화 이제 약세가 이루어지고 국내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3월 달에 지금 외국인의 이제 순유출이 뭐 33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뭐 주식에서 이제 39억 3천만 달러 순유출을 보였고요. 채권에서 이제 5억 4천만 달러 순유입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출 같은 경우에 주식에서 유출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비해서 한 20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채권을 매입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2월 달에 비해서는 30억 달러 정도 순매입 규모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그 선진국 제외를 한 이머징 마켓 쪽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들이 많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현재와 같은 약세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의 투자 자금도 뭐 계속 이런 원화 약세로 인해서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외국인의 이제 그 상장 회사의 주식 비중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2000년 3월에 이제 33%였다가 지난 3월 달에 27%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주식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그 매도 양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일단 원화 약세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해지지는 않겠지만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당분간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는 26일에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첫 금통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금리의 연속적인 인상을 두고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상황을 이제 저희가 좀 고려해봤을 때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일단 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좀 빨리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라는 게 뭐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미국 연준에서 빅스텝 인상을 하면서 국내 기준금리와의 차가 기존의 1.0%에서 0.5%로 그만큼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투자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자산인 뭐 미국 달러 쪽으로 좀 더 이제 투자의 비중을 좀 늘릴 확률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한국에 대한 투자 부분이 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한미 이제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한은에서 뭐 별도의 금리 기준을 안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연준 입장에서 보면 또 6월 달에도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뭐 지금 농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6월 달 이후에 한미 금리가 격차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7월 달이 되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이런 기준금리 차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내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4.8%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뭐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계속 이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달 이제 수입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5%로 올라갈 만큼 상당 부분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 물가를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물가 수준은 아마 지금 뭐 5월 달이 지나면 아마 5% 넘는 그런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 또 공공요금에 대한 임금이,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쉽게 꺾일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이제 빅스텝에 관련된 쪽으로 아마 인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이제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그러면 현금 비유 비중을 좀 늘려야 할 때인지 아니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싼 주식을 담아야 하는 때인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뭐 가장 기본이 한 그 박스권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2,600에서 2,750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2,600선을 하단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근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시는 그런 뭐 고객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일단 2,600포인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2,600포인트를 깬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이제 지지선을 이제 삼는다는 포인트가 2,400포인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40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뭐 열려놓고 아마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공격적인 그런 이제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낙폭이 클 때 아마 매입을 하시는 그런 저가 매입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계속 그 신용 매매 관련된 신용 매매 잔고에 대해서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신용 잔고가 좀 많이 급락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도 지금 22조 원대에서 그렇게 급락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사람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까지 바닥이다라는 뭐 그런 인식은 뭐 지표상으로 보면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 이후 증시 전망 또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